함께 있는 민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편 중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유권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지상권과 저당권 등이 물건으로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상권의 경우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데 토지를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소유권은 그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건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 수익, 처분이 무엇인지가 궁금할 수 있는데, 사용이라는 건 쉽게 자신의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수익이라는 것은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아기 고양이를 얻는 것, 천연 과실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처분은 자신의 컴퓨터를 파는 것을 떠올리면서 제211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강력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물, 근데 이 소유물이라는 것이 민법 총칙에 나오는 물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총칙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소유권, 물건을 공부하는데 이러한 소유물, 이런 것들은 모두 민법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물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읽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연과실과 관련된 내용도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물건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때 봤었잖아요. 항상 공부를 할 때 내용들을 연결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211조 소유권은 내용은 간단하죠. 자신의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도 내 거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 라는 이런 이야기도 현실에서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 211조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될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또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가장 강력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마음대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려면 헌법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헌법을 이제 차차 배우면서 제23조도 배우게 되겠지만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장경제 질서에 근거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점을 명시하면서도 그 내용 관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공공복리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헌법 내용에 비춰보면 헌법이 최상위 법이기 때문에 민법도 당연히 헌법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으로 규정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도 소유권이 비록 가장 강력한 물건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12조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데, 제211조에서 소유권이란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물건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만약 시계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명확하죠. 그 시계에 한정이 되겠죠. 하지만 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아름다운 정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정원 위로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갑돌이로서는 자신의 정원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선은 갑돌이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갑돌이가 자신의 정원에서 수직으로 몇백 미터 높이에 있는 곳에서 비행기가 지나간다 라는 이유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제한받고 있다, 침해받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것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이익 범위 내라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갑돌이의 토지 위에 있는 공간이지만 소유권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수직으로 몇백 미터 높이에 있는 곳은 갑돌이의 소유권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민법 제212조가 정말 중요한 것이, 제가 타인의 토지 지하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문제로 여러 건의 사건을 맡아서 재판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타인의 토지를 이용을 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사용한 다음에 이용료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무단으로 설치해서 오랜 기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이 됐다면 부당 이득금으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제가 담당했던 그 사건의 내용이었는데, 이처럼 토지 소유권이 토지 상하에도 미친다라는 212조는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조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적용이 되는 조문이 바로 민법 제213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유권자에게 그 소유물을 반환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청구권이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우리가 민법 204조에서 점유자의 경우에도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 그 점유권이 침해가 됐을 때는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죠. 이 점유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점유권이잖아요. 이러한 점유권자에게도 점유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하는데 당연히 소유권이란 강력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에게는 자신의 소유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자신의 시계를 3일 동안 사용할 것을 허락했는데 3일이 지났음에도 을돌이가 시계를 돌려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갑돌이가 소유권자로서 야, 내 소유물 시계 빨리 돌려줘 라고 을돌이에게 시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서에서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돌이가 3일을 빌려줬는데 마음이 변해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돌려달라라고 한다면 을돌이로서는 앞으로 2일 동안 그 시계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을 이유로 갑돌이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14조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역시 민법 213조와 더불어서 제가 민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적용해서 사용하는 조문이 바로 214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점유권을 배웠을 때 점유권자에게도 점유를 방해했을 때 제거해달라라는 청구와 점유 방해가 예상됐을 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213조, 214조가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두면 213조, 214조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 소유의 건물이 을돌이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갑돌이의 소유의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면 어쨌든 갑돌이가 을돌이가 자신의 토지를 사용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돌이로서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고 이랬을 때 214조의 근거에서 갑돌이에게 방해를 제거해달라라는 청구 이것이 바로 건물을 철거하라는 청구가 바로 민법 214조를 근거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철거를 한 뒤에 그 건물이 을돌이 소유의 토지를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13조에서 소유물을 반환해달라는 청구였죠. 이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소유인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라는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유권을 방해를 제거해 줄 것과 그 방해를 제거한 자신의 소유 토지를 반환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굉장히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조문이 바로 213조, 214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제215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 수인이 여러 명이 한 채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 공유로 추정한다.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215조는 집합건물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주택은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빌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죠. 이런 집합건물의 형태가 주된 주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건이라는 것은 일물 일건주의라고 해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건만 인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동의 건물은 하나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명이 그 건물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15조는 집합건물의 경우 여러 명이 그 일부분을 소유할 수 있고 다만 수인이 함께 공용하는 부분은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110동의 건물 중에 101호와 102호 주민은 각자 자신의 독립적인 공간의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101호 소유권, 102호 소유권은 이건 구분이 되겠죠. 다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공용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가 이제 공동 소유를 말하거든요. 공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1호, 102호 이런 각자가 구분해서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공용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공용 부분이라고 나누게 되잖아요. 전유 부분은 각자 소유를 하더라도 이러한 공용 부분에 관련돼서는 비용 부담도 각자의 소유 부분의 가액에 비례해서 분담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215조를 적용해서 사용할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왜냐하면 예전 민법 제정 당시에는 집합건물이 지금처럼 일반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의 형태였겠죠. 그래서 215조로도 충분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집합건물로 오히려 단독주택보다는 집합건물에 관한 분쟁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 개의 조문으로 이런 집합건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OT 시간에 모았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있는 민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6조 인지사용 청구권 제1항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6조부터 244조까지 일반적으로 상린관계다라고 불리는 그 규정들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상린관계라는 것이 주위에 인접해 있는 토지 소유권자나 사용권자들의 그 소유권의 범위 및 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상린관계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린관계 규정은 현실에서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도 뭐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지는 않고 제가 변호사 업무를 10년이 넘도록 수백 건의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 상린관계 규정은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이런 조문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219조 주의토지통행권,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237조 담의 설치권 규정은 현실에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 조문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 규정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것은 누구 땅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획을 정해서 소유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 토지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16조부터 244조까지 주위토지 소유권자들과의 관계를 이제 상린관계라고 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216조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수선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웃 사람의 승낙을 받아서 이웃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이웃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규정이다라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217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 금지. 제1항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제2항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제217조는 요즘 우리 주거 형태가 아파트고 이 층간 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217조가 직접 적용되기보다는 이제 특별법 등에 의해서 이제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217조도 가볍게 매연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구나라는 정도로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수인 한도라고 하는데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수인 한도인데 이러한 방해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는 이를 인용하고 참아야 한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소음으로 을돌이의 생활에 방해를 가하고 있지만 갑돌이의 생일을 맞아서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이미 을돌이에게 소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등의 행위가 사전에 있었다면 이러한 소음 정도는 을돌이가 참아야 되겠죠. 이것을 수인 한도의 범위다라고 하는데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수인 한도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가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 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 변경의 비용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다. 제가 216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218조는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규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도 등 시설권에 관한 규정인데요. 예를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죠. 갑돌이가 자신의 토지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옆집에 살고 있는 을돌이의 소유 토지를 통해서만 일반적으로 그 토지 지하에 수도관을 설치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만 가능한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을돌이의 소유권만을 강조를 하면 갑돌이가 을돌이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토지에 수도관을 설치해야 되고 만약 설치할 수 없다면 수도관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수도나 가스관 등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사회 기반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지만 피해가 최소화되는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을 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게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218조는 토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통과하여야만 수도관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타인의 토지인 을돌이 토지를 통과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을돌이의 토지 사용이 침해됐다면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을 해야 되겠죠. 보상과 배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고 보상은 위법하지는 않지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그 손해를 보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타인의 토지 사용이 침해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당연히 손해가 발생했다면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정 변경이 생겨서 수도관 설치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수도관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때는 을돌이가 갑돌이에게 수도관 시설의 변경을 청구를 하면서 그 비용을 갑돌이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도시가스 배관 시설을 타인의 토지 지하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사건을 담당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도, 가스, 전선 등은 사회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시설물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인 제218조는 매우 중요한 조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19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토지 통행권 제1항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16조를 읽을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219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린관계 규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인 서울의 경우에는 토지와 관련된 정비가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덜하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토지 구획과 관련돼서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런 사건도 많이 담당을 하게 되는데 만약 갑돌이가 어느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이후에 실제 자기의 그 토지 소유권 범위가 얼마인지 측량을 한번 해봤더니 그동안에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가 자신이 매입한 토지 범위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이런 경우에 분쟁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갑돌이로서는 해당 토지가 자신의 소유권 내에 속하기 때문에 더 이상 통행로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를 당연히 하겠죠. 소유권 행사를 할 것이고. 하지만 그동안 통행로로 사용해왔던 을돌이나 병돌이나 여러 사람들은 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겠죠. 만약 통행로가 없는 맹지라면 그 맹지 소유권자는 통행을 할 수가 없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고 제219조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219조 1항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것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통행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뭐 또 다른 통로를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으로서
그 타인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이 되어야지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20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 제1항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죠. 강화도 외포리에 있는 어느 토지를 갑돌이와 을돌이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위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할된 각각의 부분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를 분할을 했는데 실수로 을돌이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맹지가 되는 방식으로 분할이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물론 실제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다 감안을 해서 토지 분할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이 되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과 전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의토지 통행권을 인정을 하는 것이 바로 219조였잖아요. 비록 엄격한 요건이긴 했지만 그렇다면 분할로 인해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를 갖게 된 을돌이에게는 제3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할할 뿐만 아니라 갑돌이가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을돌이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한 토지가 공로에 접하지 않는 토지일 경우에는 역시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민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 의무와 권리. 제1항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이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제2항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이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21조부터 제236조까지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물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국가의 공공사업으로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에서 위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수백 건의 민사 재판을 담당을 했지만 물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 사건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말은 221조부터 236조까지는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221조는 조문을 읽었을 때 약간 까다로운 부분도 있는데 쉽게 이해해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을 토지 소유권자가 막을 수 없으며 높은 곳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한 자는 이웃에 있는 낮은 곳에 위치한 토지에 흘러내리는 물을 정당한 사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있는 민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 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제221조를 읽으면서 설명드렸듯이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 규정은 221조부터 236조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고 제222조는 아래쪽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위쪽 토지 소유자가 막힌 물을 뚫기 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비용은 위쪽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23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린관계 중에 물과 관련된 규정은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는 규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요. 하지만 제223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볍게 읽으려고 해도 읽기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용어를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저수라는 것은 물을 모아두는 것을 말하고 배수라는 것은 물을 밖으로 퍼내거나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인수란 물을 끌어다 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공작물에 대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는 있는데 다만
토지소의 공작물 설치로 인해서 인조토지의 소유권자의 손해가 가해질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 공작물을 보수하거나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공작물의 파소는 알겠는데 폐색이 뭐냐 궁금할 수 있는데 이제 관이 막히는 것을 폐색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는 이런 용어가 또 한자로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는 한자가 아니어서 정말 우편을 옆에다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웠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한글로 다 쓰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읽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법률 용어가 많이 순화가 돼서 이런 내용들도 읽으면 이해될 수 있게끔 법조문이 많이 변경될 필요가 있겠죠. 민법 224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 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간습이 있으면 그 간습에 의한다. 여기서 전 2조라는 건 222조와 223조를 말하겠죠. 222조에서 높은 조 토지 소유자가 자비로 물의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 223조가 토지 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를 위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죠. 224조는 이와 같은 공작물의 설치나 공사를 할 때 비용 부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와 관련된 규정인데 만약 비용 부담과 관련한 간섭이 있으면 그 간섭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법 총칙을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간습법에 의하고 간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는 법원의 순서를 정하고 있잖아요. 제224조는 비록 222조, 223조라는 법률이 있긴 하지만 물의 상린관계에 있어서는 비용 부담에 관한 간습이 있으면 법률보다도 제1조의 특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간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25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첨화물에 대한 시설 의무. 토지 소유자는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상린관계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 규정은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매일 아침 한께법에서 한 조문 읽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조문을 읽으니까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이건 너무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이 들까 약간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호사 업무를 10년 넘게 몇백 건의 민사 재판을 하면서도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 규정을 적용을 해서 다퉜던 재판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주택 구조가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보다도 아파트나 빌라 등의 집합 건물이 주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225조가 적용될 여지가 많이 줄었겠죠. 첨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벽을 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첨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기와집 같은 데서 많이 보여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첨화로부터 물이 떨어져서 이웃에게 낙하되는 경우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피해를 예전에는 많이 줄 수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분쟁 해결의 어떤 기준은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25조는 상린관계의 적절한 조율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첨화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26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소통권 제1항 고지 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유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의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역시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갈 텐데 여수소통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어서 이 여수가 여수 밤바다를 노래한 그곳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는 물을 의미하고 따라서 물에 잠긴 땅을 건조시키거나 남는 물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랫부분의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물을 통과하게 하는 시설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워낙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는 읽을 내용이 크게 없어서 썰렁한 농담으로 여수와 관련된 농담을 한번 해봤고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이 규정은 민법 전반에 흐르는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는 민법, 사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법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만 바라보지 않고 양쪽
계속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읽어보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27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제1항 토지 소유자는 그 소유주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 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227조는 흐르는 물을 위해 설치된 공작물을 토지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요. 226조에서 높은 곳에 터 잡은 토지 소유자가 여수로 소통하기 위해서 낮은 쪽에 자리 잡은 토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갑돌이 토지 위에 물을 소통하기 위한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비록 그 공작물을 을돌이가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자의 갑돌이가 이를 사용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비율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 것이 바로 227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린관계 중에 물과 관련된 규정들은 가볍게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읽어나가시면 되겠고,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물건 중에 가장 강력한 물건, 어떠한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물건이 소유권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읽어나가다 보니까 뭔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소유권은 소유권의 한계 부분, 그리고 소유권의 취득 부분, 그리고 공동 소유 관련된 이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을 시작하면서 읽어보았듯이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강력한 물건이긴 하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되는데, 그 제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린관계 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 상린관계 중에서 물과 관련된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지점을 한번 되돌아본 뒤에 이제 다시 228조부터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28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급여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에는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228조는 특별한 해석 없이 조문을 읽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갑돌이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집에서 쓰거나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가 곤란하고 이웃 토지 소유자는 을돌이 토지에 남는 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보상을 하고 남는 물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런 규정이 없다면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너 물 남으니까 나에게 좀 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228조를 규정을 해서 남는 물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28조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해석을 요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상이라는 단어와 배상이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228조를 보면 이웃 토지 소유자인 을돌이에게 보상하고 남는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 여기에서 갑돌이가 물이 부족한 것이 위법한 행위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이긴 하지만 어떤 을돌이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케 한 것은 맞죠. 갑돌이가 이럴 경우에 을돌이의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대가가 바로 보상이고, 배상이라는 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재판으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배상을 할 것인가 보상을 할 것인가, 이 단어 사용에 따라서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법률 용어가 어렵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229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류의 변경. 제1항 국어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료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제2항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료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간섭이 있으면 그 간섭에 의한다. 역시 상린관계 물과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을 공부를 할 때 물권편의 이 소유권 그리고 상린관계 규정이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공부를 하기가. 당시 교과서에 이렇게 한문이 아니라 한자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물론 한글로 읽어도 어렵지만 한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한자여서 정말 옥표를 찾기가 힘들고 너무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글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국어, 수류지, 대안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용은 사실 간단한 내용인데 용어 자체가 현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읽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어는 작은 도랑, 물줄기를 말하고요. 수류지는 물이 흐르는 토지를 말하고, 대안은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내봐, 이런 대안이 아니라 강 따위의 건너편에 있는 언덕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생각하면서 도랑이나 물이 흐르는 맞은 쪽 언덕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는 물이 흐르는 길이나 물의 흐름의 폭을 변경하지 못하고, 다만 물이 흐르는 양쪽 언덕이 모두 동일 소유자의 것일 경우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지만 아래쪽 물의 흐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와 일치하도록 변경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 간섭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간섭에 따른다 라고 해서 상린관계 규정에서는 이렇게 간섭을 중요시한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오고 있죠. 제229조는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규정이다 라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30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의 설치 이용권 제1항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제 아마도 물권편 중에 상린관계, 특히나 이 물과 관련된 규정을 그만 읽고 싶다라고 외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 규정은 가볍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29조를 읽으면서 이제 수류지 그리고 대안, 보상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언이라는 말이 또 새롭게 나오잖아요. 이 언이라는 말은 두 개 이제 옛날 말로서 현실에서는 많이 쓰이는 말이 아니죠. 230조와 같은 이제 민법 규정들은 용어가 많이 순화가 돼서 현실에서 쓰이는 말들로 바뀔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내용이냐면, 물이 흐르고 있는 토지 소유권자가 갑돌이었다. 그런데 수류지에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양쪽 언덕의 소유권자가 그 수류지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갑돌이가 아니더라도 둑을 설치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로 인해서 만약 양쪽 언덕의 소유권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그 양쪽 언덕의 소유권자인 을돌이가 둑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둑을 사용하고 다만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둑의 설치 및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라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31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천 용수권 제1항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갑돌이가 공유하천의 물가에서 농업 또는 공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공유하천의 경우에는 누구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 전부의 지배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갑돌이도 사용은 할 수 있되, 다른 사람들의 물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천에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 너무 상식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와 함께 갑돌이가 공유하천에 물을 사용하는데 설비가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공작물을 설치해서 공유하천에 물을 끌어다가 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 바로 231조 규정. 역시나 민법 중 물권편, 물권편 중 소유권, 소유권 중 상린관계, 상린관계 중에 물과 관련된 가볍게 읽고 넘어갈 그 규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32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31조에서 공유하천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천에 물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배웠는데요. 232조는 공유하천의 인수와 공작물 설치로 인해서 그 아래쪽에 토지 소유권자의 물 사용에 방해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자는 이러한 방해를 제거해 줄 것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2조와 같은 규정이 중요한 것이 우리 민법에서 어떤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크게 보아서는 두 가지거든요.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어떤 계약 관계가 있지는 않았지만 불법 행위가 있어서 이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이 큰 두 가지 축으로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아래쪽 토지 소유자가 위쪽 토지 소유자의 공유하천의 이용으로 인해서 방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손해를 청구할 근거가 과연 채무 불이행인지 아니면 불법 행위인지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랬을 때 232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하류연안의 토지 소유권자는 232조를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233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권의 승계. 농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목리자의 특별 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목리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계속해서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를 읽어서 너무 지겹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참고 한번 이런 규정이 있구나라고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목리자라는 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전혀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우리가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를 읽어나가면서 확인했지만 현실에서 쓰지 않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아직까지 법률 용어로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정을 준비 중이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목리자 이런 용어들은 하루빨리 고쳐져서 우리가 법률 조문을 읽었을 때 우선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질서의 기준이니까 그 구성원들이 당연히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용어가 순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조도 우리가 231조에서 만약 농업과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기 위해 공작물을 설치하여 수로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231조에서 배웠고, 그런데 만약 갑돌이가 더 이상 운영하고 있던 그 농업과 공업을 정리하게 됐다, 그리고 해당 토지를 을돌이에게 팔게 됐다라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만약 을돌이가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승계 못 받고 그 공작물과 토지만을 매수했다, 그랬다고 했을 때 그 토지를 매입한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33조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이익을 얻는 자의 특별 승계인인 을돌이는 물의 사용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34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권에 관한 다른 간섭.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간섭이 있으면 그 간섭에 의한다.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 규정을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물의 이용이 공공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물과 관련된 분쟁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역별로 발생할 여지가 컸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 오던 방법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 규정된 상린관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더욱 줄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린관계에서는 민법이라는 이런 법률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는 지역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간섭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234조는 물의 사용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 중에 공유하천 용수권,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용수권의 승계와 관련된 규정들은 다른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에 앞서서 우리가 전에 공부를 했었죠. 민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간섭이 법원으로 적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에 앞서서 간섭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35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요즘에는 우물이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동네에 우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났거든요. 갑자기 민법 제235조를 읽으면서 옛 시절을 돌아보게 되는데, 어쨌든 235조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사용하는 우물이나 수도가 있었다면 사용할 때 필요한 정도로 사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른 이웃이 물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상식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볍게 235조가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구나 라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민법 제236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장애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1항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애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236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내용은 드디어 물권편 소유권 중에서 상린관계, 특히나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 규정의 마지막 규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 현실에서 많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규정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 드디어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는 마지막 규정이 236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237조부터는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배워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236조는 만약 갑돌이가 우물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을돌이가 건축공사로 우물이 마르거나 아니면 물의 양이 줄어들거나 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갑돌이가 더 이상 우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장애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리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두지 않으면 이것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인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37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1항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제3항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간섭이 있으면 그 간섭에 의한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상린관계 중에 물과 관련된 규정을 끝내고 이제 다른 내용의 상린관계 규정을 공부를 이제 할 텐데요. 237조는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인접한 토지를 소유한 자들 사이에 담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시켜야 되는가? 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쌍방이 절반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측량 비용은 토지의 면적이 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토지 면적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다른 간섭이 있으면 그 간섭에 의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현실에서는 237조가 꽤 적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통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조문 자체를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담을 설치하는 비용은 공동으로 하고, 담을 설치하기 전에 측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간섭이 없는 한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 비례해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237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38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물과 관련된 상린관계 규정들을 끝을 내고 이제 237조에서 담의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읽어봤는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고요. 238조도 간단한 내용이죠. 공동 비용으로 담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일부 소유자인 갑돌이가 을돌이와 공동 설치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담 설치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 외에 보다 화려하고 간단한 담을 소유하기 위해서 특수시설을 갖추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인지 소유자인 갑돌이가, 을돌이는 그런 의사가 없다면 갑돌이가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좀 더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38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 담과 관련된 규정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현실에서도 꽤 많이 적용이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와 담의 설치와 관련돼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내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39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국어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어라는 말은
도랑을 말한다라는 것을 물과 관련된 상인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죠. 239조도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도랑 등이 있다면 이것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서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 갑돌이와 을돌이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소유권 관계를 해결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239조는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해서 공유, 이게 그 잘생긴 배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동 소유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공유와 관련된 내용은 소유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곧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 추정은 우리가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어떤 사실관계를 그러하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다만 반증이 있을 경우,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경계에 경계편이나 담이나 도랑 등이 있다면 우선은 공동으로 그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그와 반대되는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이 공유의 추정은 깨지게 되겠죠. 이 단서가 아마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경계표나 담, 국어 등이 갑돌이, 을돌이 등의 주위 그 소유자 중에 일방에 단독 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 만약 갑돌이 건물의 일부가 그 담이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공유 추정이 깨지고 당연히 지급했거나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권자가 그 담의 소유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겠죠. 민법 제240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1항,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제3항,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전 240조를 보면 예전에 어렸을 적에 오성과 한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오성 이양복이 어렸을 적에 감나무 가지가 그 옆집에 높은 벼슬 하고 있던 권유를 집으로 너목을 갔는데, 오성이 감히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먹으려고 하자 벼슬이 높은 권유를 하인들이를 제지하였죠. 그러자 오성이 권유를 직접 찾아가서 들어오너라 라고 하자 주먹을 쑥 내밀어서 눈종이를 뚫으면서 대감 이것이 누구의 팔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는데, 어쨌든 오성이 지금 살고 있다면 이 240조를 어떻게 처리했을지 궁금하기는 한데, 240조는 이웃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었을 때는 가지를 제거해달라라고 청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스스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수목뿌리가 만약 가지가 아니라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었을 때는 이러한 청구를 할 필요도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해서 상린관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제 주거의 형태가 이런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왜 수목가지와 이 수목 뿌리를 다르게 규정을 했는지, 예전에 주택 형태에서 봤을 때는 수목 뿌리의 경우에는 좀 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임의로 제거해도 된다 뭐 이런 취지에서 규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정확하게 그 의도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현실에서도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규정이다라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와 달리 이러한 내용은 지금도 문제가 많이 되죠. 나무의 가지나 뿌리가 아니라 감나무가 열리는, 아까 오성과 한음의 경우처럼 이런 감나무에서 열리는 감의 소유권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 240조에서 특별히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총칙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102조, 너무나 오래전에 공부해서 아마도 가물가물 하실 텐데, 물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 과실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물로 분리하는 때, 감을 딸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 감나무의 소유권자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의 소유권은 원물인 감나무의 소유권자에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41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심굴 금지. 토지 소유자는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상린관계 규정들을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241조부터 244조까지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이 끝나면 소유권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들,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241조부터 244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된다라고 할 수 없는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해졌죠. 이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돼서도 너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등에 너무나 자세하게 정말 양도 많고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 법률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린관계 규정은 공작물 설치와 관련돼서 이러한 내용들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의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41조는 조문 자체가 읽는데 어렵지가 않죠. 만약 갑돌이가 자신의 토지를 파야 할 일이 생겼는데 너무 깊게 파서 만약 이웃 토지 소유자인 을돌이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이렇게 팠다라고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방어 공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인접지의 집안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 토지를 파지 못한다 라고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제242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부근의 건축. 제1항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역시 242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242조가 사문화된 규정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도 건물을 축조할 때 그 경계로부터 타인의 토지가 있다면 그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이 기준이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역시나 현대사회에서 건축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민법 242조만을 가지고 이 건축물의 이격 거리, 얼마나 거리를 띄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겠고, 건축법에 굉장히 많은 조문을 담아두면서 각종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이격거리도 모두 다르게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2조는 건축을 할 때 그 경계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두어야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두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는 분은 민법 242조만 보시면서 0.5m만 띄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건축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위법 건축물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건축을 해야 하겠죠. 동조 2항은 만약에 이러한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건물의 변경이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건물의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이런 재산권을 단지 이격거리를 위반했다라는 사유만으로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에 이미 착수를 해서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되었다면 그 건물을 변경하거나 철거를 하지는 말고 손해배상으로서 그 피해를 회복받아야 한다라고 동조 2항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43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면시설 의무. 경계로부터 2m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가 243조가 직접 적용되는 사건을 담당을 하지는 않았는데, 일조권과 조망권과 관련된 사건은 몇 건을 담당을 해 보았었거든요. 비록 헌법에 조망권이나 일조권이라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조권과 조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243조는 비록 이런 조망권과 일조권과는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면서 2m 이내의 짧은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지었는데, 만약에 다른 그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가 설치된다면 그 상대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에 큰 피해를 입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43조는 비록 그 건물에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창이나 마루에 적당한 차면시설을 설치해서 상대방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244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1항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우물 등을 저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국어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공사를 하면은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조도 역시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민법의 조문 한두 개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특별법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 244조가 이제 상린관계의 마지막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죠. 갑돌이가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장하기 위해서 지하시설을 설치할 때 당연히 이웃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고,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서로의 경계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고, 공사를 할 때 토사가 붕괴하거나 일정한 용도로 사용한 후 버리는 더러운 물이나 오염된 물이 이웃에 흐르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를 충족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린관계와 관련된 규정들을 읽어봤는데요. 216조부터 244조까지 적지 않은 양의 상린관계가 규정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린관계가 소유권의 한계라는 제목에 절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것은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러한 물건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고, 216조부터 244조까지 상린관계 규정들은 이 법률로서, 민법이라는 법률로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특히 이 부동산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토지가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접해서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인근 상린관계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조율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그 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 제216조부터 244조의 상린관계 규정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읽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나가면서 외워두어야겠다 이렇게 공부하실 내용들이 아니라, 소유권이라는 것도 강력한 물건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한될 수 있고, 인접한 토지 소유권자나 사용권자 등과 같은 이런 상린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소유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는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216부터 244조까지의 상린관계 규정들이구나 라고 가볍게 읽어나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